오랜만에 이렇게 웅달 책방으로 찾아뵙습니다. 저는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 투자라라는 책의 저자이고요. 최근에는 제가 암호화폐 전문 이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모투, 세상의 모든 투자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했는데 웅달님께서 아마 이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같이 또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제가 또 질문 남겨주시면은 댓글을 또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달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궁금한 점들은 물어보시고 또 함께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이 책도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은 판매가 되었고 이제 이어서 이제 유튜브 채널까지 여셔가지고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암호화폐도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이 세모투를 찾아가서 박정환 맞습니다. 저자님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정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자님 이게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면 좋기는 하겠는데 아무래도 요즘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루나 사태도 있고 또 최근에는 셀시우스. 아, 그렇죠. 예, 이런 사태까지도 좀 있어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하락폭이 좀 큰데 우선 이제 저자님께서는 좀 어떠신가 하고 주변에 또 그런 암호화폐 관심만이 워낙 많으실 테니까 그렇죠. 좀 어떤 상황이신 것 같나요? 일단 제 상황도 좋지 않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차트를 쭉 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2020년 말 정도부터 뭐 한 2021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때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플러스를 지금 기록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고점 대비로 지금 뭐 너무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그 MVRV 차트라고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 차트가 어떤 거냐면은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온체인은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되는 그 내역에 대한 데이터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온체인 데이터가 사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고래들의 지갑의 움직임도 알 수 있고 이 지표들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지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 그게 블록체인이라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더 전문적인 기관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들이 그걸 보고서 엑셀에 그걸 전부 다 넣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문 기관들이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MVRV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 MVRV 차트는 MV는 현재 마켓 밸류예요. 현재 시장의 가치고 RV는 리얼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이미 실현된 가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통해서 어쨌든 가격을 환산을 해주는데 그게 1 이하로 내려가면은 강력한 매수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 비트코인이 생기고 한 13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1 이하로 내려간 적이 3-4번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제 제가 확인했는데 0.95더라고요. 와,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내려가서 사실상의 엄청난 바닥은 맞는데 근데 이게 좀 하나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또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빅 스텝으로도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거시 경제적인 변수가 있으면 이 MVRV 차트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 0.8, 0.9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사실은 해도 되는, 물론 이거는 보수적인 투자자냐 아니면 조금 더 본인이 진취적인 투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조금 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MVRV 차트가 1 이하로 떨어진 걸 또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떨어지면 조금씩 더 사도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게 진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뭐 1%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기사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악재들이 있을 때는 충분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거는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물론 그 되게 다양한 자산들이 있고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까지 이런 것들은 뭐 펀더멘털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약간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번 테라 루나 사태를 통해서 사실은 비트코인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많이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테라 같은 경우도 레이어 1이거든요. 이더리움이랑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플랫폼 암호화폐 중에서 이제 바로 위에서 이제 앱을 갖다 생성을 해서 구동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대표적으로 레이어 1의 대장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솔라나라든지 아니면 뭐 카르다노 뭐 이번에 또 폭락한 이제 테라 같은 그런 경우도 다 레이어 1 솔루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테라도요? 네, 테라도 그렇죠. 근데 이 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넷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테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차별화되었던 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USD를 통해서 이 글로벌한 모든 환경에서 정말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사실 테라 같은 경우는 레이어 1이라는 것 자체보다도 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라는 점에 더 주목이 됐던 게 맞죠. 근데 이게 결국은 패깅이 깨지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레이어 1 솔루션이 아닌 거죠. 레이어 1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자산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훨씬 더 투자의 값어치가 있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증명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랴부랴 비트코인 할 걸 후회도 하시고 비트코인으로 또 옮겨 사시기도 하고 이런 게 그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레이어 1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레이어 1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앱이 지금 구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 앱을 구현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게 이 엔진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하나의 원장 속에 있어요. 분산 원장이라고 하잖아요, 블록체인은. 근데 이게 하나의 원장 속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위에서 구동되는 모든 앱들 자체가 다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 그거에 대해서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이더리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복잡한 이 생태계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이잖아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그 이더리움 2.0으로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원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채굴을 했어요. POW 방식, 작업 증명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분 증명 POS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미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스테이킹 서비스를 한 지는 꽤 됐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곳이 어디냐면 리도 파이낸스라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리도 파이낸스에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더리움을 우리가 맡기면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됐다고 하는 증서를 발급해줘요. 그게 ST이더라는 거예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통장을 주죠. 똑같은 거예요. 너 스테이킹 했으니까 너 증명을 해줄게 하고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은행 통장을 가지고 이렇게 받았으면 우리가 이 통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돈이 여기 있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는 좀 달라요. 디파이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자본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증서를 가지고 셀시우스에 가면은 이더리움을 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맡기고 증서를 받아서 셀시우스에 가면 또 이더리움을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레버리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또 이 이더리움을 받아서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파생 상품이네요. 파생 상품이죠. 근데 이게 뭐 셀시우스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뭐 그런 시파이 기반이든 뭐 디파이든 너무 복잡하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다 얽혀 있는데 이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근데 이 또 ST 이더랑 이더가 또 어디서 패깅이 깨졌냐면 이게 보세요. ST 이더를 받아왔으면 이더리움이랑 가치가 1대1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커브 파이낸스라는 데가 있어요. 또 거기서 유동성을 또 공급해줘요. 스테이블 코인에. 그 되게 중요한 곳인데 이 커브 파이낸스에서 테라 루나의 그 이상 조짐도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USD의 달러 패깅이 거기서 깨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커브 파이낸스에서 ST 이더랑 이더의 1대1 패깅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증서인 ST 이더는 그냥 증서잖아요. 이더리움이 아닌 거예요. 리도에다가 맡겨놨다는 그렇죠. 증서인데 이 증서를 믿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 그 집문서를 가지고 또 대출을 받은 건데 이게 이제 가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냥 그거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럴 거죠.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니까 셀시우스가 출금을 막은 거예요. 너네 여기서 입출금 이제 못해 하고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지금 테라 루나가 터지고 셀시우스가 터졌는데 이후에 또 다른 게 안 터질이라는 보장이 없어진 거예요. 셀시우스도 그 좀 큰 급인가요? 규모가? 셀시우스는 거의 이 시장에서 그런 대출 플랫폼 분야에서 1위예요. 아, 진짜요?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지금 블록파이랑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이거는 뭐 어쨌든 그 어떤 전문 업체 그 야후 파이낸스예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 셀시우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들어보셨죠? 마이클 세일러. 근데 거기가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도 더 많다. 셀시우스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럼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못 맞게 되면은 이 셀시우스는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매도해서 현금으로 맞춰놔야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패깅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패깅이 깨지는 거를.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대거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에도 엄청난 타격이 가게 되죠. 근데 테라 루나 때도 사실 지금 테라 루나가 가지고 있던 이 테라 재단이 가지고 있던 이 비트코인의 향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비트코인이 뭐 몇 조 물량이 그냥 시장에 쏟아져 나왔으면은 또 이 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버렸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이 사람들의 이거를 뭐 사람들의 탐욕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저는 부적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융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어떤 돈의 흐름의 문제인 거거든요. 금융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의 흐름을 위해서예요.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개념이거든요. 디파이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좀 돌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은 그 디파이라는 개념이 되게 그 신생 개념인 줄 알았는데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두 번째 좀 갑자기 좀 연상이 되는 게 약간 리먼 브라더스 그쵸. 그게 약간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은연중에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리먼 브라더스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 그 영화 빅쇼트 보면은 그게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 계속 파생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채권을 또 파생 상품 만들어 또 팔고 복잡해서 설명도 못 하잖아요. 그걸 또 만들어 또 팔고 계속해서 팔아댄 그런 현상들인데 약간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거 증서를 받아서 이거를 상품으로 해가지고 또 대출을 해주고 근데 이런 식의 파생 상품들이 셀시우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 디파이가 완전히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이게 이제 디파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뭐 그런 목적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얽힌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어떤 플레이어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트리거가 돼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서 또 문제되는 게 제가 말씀을 또 못 드렸던 게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레버리지는 담보를 잡고 있잖아요. 담보를 잡고 있다는 건 언제든 강제 청산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부동산을 만약에 은행 대출을 받으면 이게 대출을 못 갚으면은 이제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그렇죠. 개념과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데 이제 이게 담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이더리움의 가치나 ST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졌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강제 청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강제 청산이 하나가 일어나고 끝이 아니에요.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줄 청산이 계속해서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무서운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근데 있는데 그 뭐 서브프라임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시장에서 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실질적인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번에 이것들을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이 문제점들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점을 이미 사실은 좀 많이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부정했던 거죠. 그럴 리가 없어. 테라 루나 사태, 앵커 프로토콜에서 20%의 이자를 주는데 이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왜냐하면 대출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시장이 호황이면은 대출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대출을 받냐? 레버리지를 쓰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거대한 기관들이 그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시장이 하락세면은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레버리지를 쓸 일이 없어지죠.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은 아무래도 버티기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저는 우선 내용도 내용이지만
와, 저는 뉴스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는데 너무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굉장히 저자님께 설명을 너무 잘하세요. 제가 굉장히 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세무투, 네, 세무투 많이 찾아주시면 같이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 투자하라까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 루나 사태와 셀시우스의 이슈를 보면서 좀 우리가 암호화폐 자산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조금 배워야 할 그런 게 뭐가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요거는 군더더기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분위기를 보면은 의심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기관들 있죠. 되게 큰 기관들. 가령 예를 들면 A16G라든지 아니면 펜테라라든지 그리고 해시드 같은 그런 회사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전문적인 기관들, 엄청나게 리서치 어떤 센터도 발달돼 있고, 그리고 투자에 정말 일가견이 있는 그런 투자 기관들이 투자하는 상품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겠느냐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채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루나에 하나도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투자를 안 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이 있는데 고평가된 자산은 일단 무조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제가 미국 주식 하면서 좀 당해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나스닥 중소형주 막 투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손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중요한 건 제가 가지고 있던 애플이나 그런 아마존 같은 주식들이 결국은 살려주는 거지, 그런 작은 주식들은 살려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못 모르고 상승하는 주식에 너무 함부로 뛰어드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루나를 처음 봤을 때 이미 가격이 처음 대비로는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의 한 2만 원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투자 원칙 기준에서는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때 기준으로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근데도 저는 그건 아깝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을 어차피 저는 딴 데 투자를 했고 비트코인에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고 그것만으로도 제 투자 원칙에는 충분히 부합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자기 투자 원칙을 가지고 절대로 누군가 남이 산다고 해서 혹은 지금 막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사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루나랑 솔라나는 아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둘을 거의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작년에 100배 이상 올랐지만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이 두 코인이 탈중앙화의 정도가 굉장히 낮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탈중앙화는 제가 PPT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운영 방식이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입김이 함부로 작용할 수 없고,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탈릭 부테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탈릭 부테린이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테라는 이번에 사태들을 보면은 굉장히 김도영 대표라는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죠.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프로젝트들이 좌지우지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거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가 탈중앙화에 있는데 결국은 탈중앙화가 잘 된 코인이, 그런 프로젝트가 느리게 가더라도 꾸준히 계속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저는 확신을 좀 얻었습니다, 이번에. 그 철학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철학적인 문제가 결국 운영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됐고, 맞아요. 결국은 그게 가장 안정적이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 운영을 할 때 철학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뻔한 얘기가 아니라 길게 그렇죠. 보면은 그게 가장 그 기업이 가장 탄탄하게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맞아요. 빠르게 가려면은 그런 원칙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원칙 없이 운영하는 게 빠르게 1, 2년 갈 수 있지만, 그게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갈 때는 철학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그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부분, 만약에 여기서 더 좀 이렇게 최악의 사태로 만약 갈 경우에, 예를 들면 셀시우스가 그런 담보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이제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진짜 그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분할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정말 좀 조심스럽게 해볼 필요는 그렇죠. 있겠네요.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웅달님이랑 같이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같이 얘기를 했던 게 일단은 분할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쪼개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분할 매수를 하던가 관망하거나 지금 판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현금이 너무 급하면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판다는 거는 이게 영구적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비영구적 손실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팔지 않았어요. 이게 자산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향후 1년 뒤, 뭐 3년 뒤, 5년 뒤에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는 건데 지금 파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확정적인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만약에 보수적인 투자자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죠. 거시 경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부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관계들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또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한 10분의 1로 쪼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마이너스다, 바닥이다, 오산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뭐 거의 마그마를 뚫고 지금 멘틀 지나서 저기 진짜 지구 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요즘에 이 장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보통은 뭐 하락장 뭐 이렇게 안 부르고 장례식장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장례식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자꾸 안 좋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믿음에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비트코인 조금 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셔서 지금 계속해서 기회를 잡으시는 그런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박종원 여자님께서 앞으로 좀 내다보시는 암호자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요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되실까요? 그렇죠. 그 정도죠. 근데 이제 이게 촉발된 이유 자체는 사실 변동성 때문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파생 상품들이 막 청산당할 위기에 놓이고 그리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그리고 이 변동성은 절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이게 마이너스야, 이게 천장이야, 이거를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분할 매수의 기준을 만들고 아니면은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같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시는 방법들 적립식으로 그렇죠. 적립식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을 이길 방법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면 결국은 또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저는 뭐 크게 웃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방송에서 괜히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는 멘탈적으로 별로 흔들리거나 그런 게 실제로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계좌가 안 좋아져도 저는 괜찮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또 새로운 또 방법들, 원칙들을 세워나가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방송에서 어떤 분이 그 계좌를 어제 공개해 주셨더라고요. 자기 투자하는 거. 근데 봤더니 이더리움이었나? 6억 정도가 날라갔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도 그분은 굳건하시더라고요. 보통 그 다른 그 루나 사태 터졌을 때는 그 제가 이제 약간 그 짤 같은 걸로 짤 영상으로 봐서 그런 걸 막 울고 막 술 먹고 그런 분들 많았었는데 이분은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신은 어차피 장기 투자로 가는 거고 그럼 좋은 코인에 공부가 된 것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50만 불이 날라갔어요. 50만 불. 진짜 그 정도의 대범함을 또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6억이면은 개인 투자자로서는 정말 큰 돈이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이 그래도 이더리움 같은 우량한 코인에 투자했다라는 게 진짜 좋은 거고 만약에 그 6억이 테라 루나 같은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사실은 회복하기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시간의 문제로 회복할 수 있는 코인이 있고 아닌 코인이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시간의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서울 머니쇼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머니쇼에서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만나 뵌 분 중에서 한 분은 지인분들 중에서 이 암호화폐 투자로 성공한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테라 루나로 100억을 잃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원래 100억 이상 들어있었던 계좌에 그 강연할 때 제가 물어봤을 때 기준으로는 계좌에 2,300만 원 남아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정신을 잡기가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 100억을 뭐 본인이 당연히 암호화폐 투자로 벌었겠지만 어쨌든 그 돈을 그 당시에 현금화를 했으면 100억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건데 그게 그냥 계좌에만 있다 사라진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실감은 엄청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된 거는 우량한 코인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확실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저자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는 좀 어떤 미래 시나리오가 좀 펼쳐질 것 같으세요? 일단 미래는 단기적인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셀시우스 사태가 터졌는데 테라 루나 이후에 셀시우스가 터지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터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셀시우스 사태가 아직까지는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방송이 나갈 때 시점엔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마이너스를 감내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태들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들이 동반이 되겠죠. 그렇죠. 가령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테라 루나 같은 경우 이 UST, 테라 USD는 알고리즘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알고리즘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방식을 보완해서 지금 뭐 부분 담보형 모델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또 뭔가 혁신적인 메커니즘이 나오면 이 시장은 또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정화가 되고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깨끗해지면은 우리는 좀 더 안심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온 거고 뭐 주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어 온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에 비하면 너무나 신생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과도기를 많이 겪어야 되고 또 이 사태를 겪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건 이 모든 건 투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투자의 과정을 밟지 않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황 한번 짚어주시고 중요 이슈 짚어주시고 또 자료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뭐 짧은 자료니까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그 중요하게 봐야 될 개념이 있는데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이제 탈중앙화 관계가 돼 있는데 딜레마 같은 딜레마인데 세 가지여서 세 가지 그래서 트릴레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의 딜레마인 거죠. 자, 우리가 암호화폐를 분류를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제 및 거래용 암호화폐가 있고 플랫폼 암호화폐, 유틸리티 암호화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결제 및 거래용 암호화폐의 대장은 단연 비트코인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라이트코인이 이번에 유의정보 거래 정지를 당했어요.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됐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 우리나라에서는 다크코인이라고 해요. 익명성 코인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이 다 이렇게 지금 상장 폐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라이트코인이 그런 요소를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 글로벌 다른 나라는 괜찮아요? 다른 나라는 괜찮죠. 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모두 다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리플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속도가 빠르고 이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국제 송금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때 그런 코인입니다. 리또속 리플에 또 속았다 이런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플랫폼 암호화폐예요. 여기 이제 대장이 이더리움이고 솔라나, 루나, 이 테라죠. 테라 그리고 아발란체, 카르다노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 암호화폐는 뭐냐 하면은 이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들이 태어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플랫폼 위에서 태어나는 서비스들을 바로 유틸리티 암호화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샌드박스나 뭐 엑시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다 게임들이거든요. 엑시 인피니티가 그거 베트남에서 맞습니다. P2E. 그래서 동남아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프로젝트들입니다. 근데 이건 여담이긴 한데 너무 코인들 이름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래요? 아반다체 이런 카르다나 이런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암호화폐 초보자들이 이름을 보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름이 제일 멋있는 코인에 투자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름들이 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마케팅 꼼수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진짜 이름 다 멋있어요. 비트코인만 좀 코인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멋있어요. 보면. 벌써 디센트럴랜드 엄청 멋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담이고요. 자,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5개의 프로젝트들이 최상위권의 플랫폼 암호화폐로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죠? 이 테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뭐 시가총액이 높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이번에 증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티어로는 한 요 정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제 플랫폼 암호화폐가 요 정도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3가지 난제라고 하는데, 어떤 블록체인도 3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탈중앙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세큐리티, 보안이죠. 보안이고 그리고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러빌리티는 확장성이에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탈중앙성이 높으면서 보안이 좋으면서 속도까지 좋은 그런 블록체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보통 중점을 두냐 하면 여기에다 이 선을 그어봐요. A, B 사이에 딱 그으면 탈중앙성과 보안성은 한 세트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탈중앙성이 높을수록 보안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노드가 많기 때문에 이 노드들이 굉장히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굉장히 굳건하게 지켜주거든요. 근데 노드가 많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속도가 느리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죠. 왜냐하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 이 모든 노드들이 다 합의를 하려고 하면은 속도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는 이 탈중앙성이나 보안성과는 함께하기가 좀 어려운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과 세큐리티에 집중한 프로젝트가 바로 비트코인과 이 레이어 1 중에는 이더리움이고요. 그래서 느리다고 하는 거구나. 느린 거예요. 근데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에 집중한 게 바로 솔라나와 테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 표로 말씀드리면 아주 쉬워요. 자, 우리가 TPS가 뭐냐면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고 해서 1초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거든요. 자, 보세요. 이더리움이 얼마죠? 15죠. 15. 1초에 15개밖에 처리 못하는데 솔라나랑 테라는 65,000개에서 10,000개까지 할 수 있대요. 물론 이거는 본인들이 밝힌 수치고 실제로 이 정도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확실한 사실은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 노드를 보세요. 노드 숫자에 보면 이더리움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 테라는 뭐 100개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작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TVL 같은 경우는 디파이에 예치된 금액들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이 1위였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던 당시에 무려 테라가 2위였어요.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세계에서 거의 TVL 순위가 2위로 높았던 게 테라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2위가요? 2위가.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몇십 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망하겠어 했는데 대마불사인데 무려 3일 만에 순식간에 99.9%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게 홀더는 이제 지갑수인데 역시나 이더리움이 압도적이고요. 테라는 밝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뎁수, 이 D앱,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 위에서 구동된 앱 수도 역시나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근데 보세요.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보다 솔라나 테라가 작년 한 해 동안에 10,000%가 넘게 올랐죠. 100배 넘게 오른 거야. 야, 저거 보면 진짜 혹하네요.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도가 빠른 퍼포먼스에 너무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 때문에 나온 건데 느리다고 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빠른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록체인 트릴레마에서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에 몰빵을 하면서 탈중앙성을 희생시켰다는 거죠. 그 비슷한 프로젝트를 솔라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솔라나를 보면은
자, 스케일러빌리티에 완전히 몰빵을 했고요. 속도 65,000. 자, 레이어 2 솔루션이 폴리곤이에요. 이 폴리곤은 속도를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걔보다 더 빠르대요. 지금 본인들이 더 빠르다고 주장을 할 정도인데 실제로 운영되는 속도는 그렇진 않아요. 한 2600. 이 정도에서 보통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65,000이라는 속도가 지금 현재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자, 근데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노드 수가 15,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더리움 5,000개, 솔라나는 1,600개밖에 안 되죠. 그리고 분포된 지역도 훨씬 더 협소해요. 비트코인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이 높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이 솔라나의 이 밸리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스테이킹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POS, 지분 증명에 참여하는 그런 노드들을 여기서는 밸리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에서는 채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레이어 1에서는 이 밸리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솔라나는 34% 가까이가 1부터 20까지 아까 전에 보세요. 1600개라고 했죠. 노드 수가. 근데 상위 20개가 지분의 34%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은 20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중앙집권돼 있는 너무 중앙집권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처음부터 이 토큰을 배분할 때 내부자들 있죠. 내부자들이나 그리고 초기 투자자를 베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퍼블릭 세일로는 5%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 나와요. 보시면은 자, 퍼블릭 세일이 대중들에게 나눠준 건데 이더리움 보세요. 다 팔았죠. 바이낸스도 팔았고 카르다노도 다 팔았잖아요. 이 카르다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더리움처럼 퍼블릭 세일로 많이 풀려 있어요. 내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솔라나는 인사이더가 얼마예요? 50%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퍼블릭 세일 여기 보세요. 파란색 안 보이죠? 5%예요.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기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내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탈중앙성이 낮으면 보안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솔라나 제가 작년 걸 해놨는데 올해도 2번 터졌어요. 7시간 셧다운 되고 그리고 5시간 셧다운이 일어났어요. 완전 최근에.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이렇게 크고 가격 방어를 해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요. 내부자들이 안 판 거예요. 내부자들이 아무리 오류가 많아도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의 이 상당수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토큰 지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담합해서 안 팔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있어도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장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작년 한 해 동안만 100배 올랐죠. 이 사람들은 내부자니까 얼마나 싸게 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수백 배의 이미 이득을 본 거죠. 근데 본인들이 이미 시세 차익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내던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또 일어났냐 하면은 테라 루나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테라 루나 사태 때 이제 펜테라라는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0배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몇십억, 몇억, 몇천만 원씩 손해를 보는데 그 사람들은 100배 수익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이 탈중앙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앙성이 낮으면 이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요.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가 솔라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투자를 하실 때는. 왜냐하면 지금 알트코인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34%의 사람들이 갑자기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겠어요? 가격이 하루아침에 50%, 60%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팔면 패닉셀이 나오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언제 큰일 났다 하고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투자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함에도 솔라다가 굉장히 뛰어난 프로젝트라고 판단을 하면 그 투자 원칙이 있으면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솔라나가 오르는 거 보고 아 좋은 프로젝트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야, 자, 그렇구나. 테라도 거의 솔라나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권도영 대표의 입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됐던 거고요. 그리고 내부자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솔라나에 비해서도 저는 조금 더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테라 USD가 무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에서 4위였어요.
근데 1, 2위는 뭐 1위는 테더는 워낙에 전통적으로 엄청나게 오래됐고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가장 많은 자본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나 늦어도 내년에는 USDC가 USDT를 추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이제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USD 요 세 개는 1, 2, 3위는 법정화폐 담보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아니면 달러에 해당되는 어떤 채권이나 그런 기업 어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 확실해요. 원칙적으로는 1대1 담보여야 되기 때문에 안정하다. 근데 밑에 보면 다이라고 보이시죠? 이 다이는 암호화폐 담보예요. 그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거든요. 이게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디파이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 이 다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암호화폐 담보형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가장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문제는 USD가 다이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근데 이게 서로 테라와 루나 사이에서 서로 이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이 시누리지라고 하거든요. 시누리지 방식이 어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뭐 없어졌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여전히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트론에서 이번에 발행하는 USDT도 지금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테라가 0.9달러로 이제 떨어졌어요. 패깅이 깨진 거죠. 1달러여야 되는데. 그럼 루나 1달러랑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테라를 계속 사겠죠. 왜냐면 루나랑 바꿔야 되니까. 테라를 사게 되면. 그러니까 0.1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실책을 그렇게 그런 거래자들이 사게 되면은 이게 이제 1달러로 올라가게 되죠. 대신에 루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루나의 가치는 떨어지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반대예요. 테라 수요가 많아지면은 테라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올라가도 안 되죠. 1달러를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는 테라를 시장에 풀고 루나를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루나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테라 플랫폼에서 원했던 건 이 케이스였어요. 테라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테라는 1달러 패깅이 유지가 되고 루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유지가 됐던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의 장이 좋을 때는. 근데 반대의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루나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 무한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패깅이 안 맞춰져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루나를 더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대형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부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나의 공급량을 늘려야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더 내놓는 거죠. 내놓는데 계속 내놓는 거예요. 거의 무한 발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 지폐를 가지고서 뭐 거의 휴지로 쓰잖아요. 그 지폐를. 그런 사태가 된 거예요. 가치가 0으로 수렴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알고리즘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또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완을 하는 거는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그 USDN이라고 하는 또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완전히 담보를 100%로 잡고서 1차적으로 담보를 잡고서 이제 본인들 니어랑 이제 민팅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보완하는 방식들이 나오고 새로운 메커니즘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이 시장에 좀 대세를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 USDC라고 이제 보는 편이에요. 저기가 그 유럽의 그 유명한 투자은행들이 많이 그 미국에 맞아요. 많이 돈 넣고 골드만삭스라든지 블랙락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자본을 참여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랑 미국의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두 회사가 센트레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자본들을 미국 자본으로 해서 발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 USDC 같은 경우는 꼼수를 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융망 사이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USDC 같은 경우는 CBDC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CBDC를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CBDC가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는 뭐 새 책에서도 쓰고 있는 내용인데 CBDC를 미국의 월가 은행들이 반기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이게 USD 코인을 키워야 되잖아요.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CBDC를 만들게 되면 이 디지털 화폐는 성격 자체가 이 발행하는 이 화폐랑 성격이 다르고 그 예금 물량들을 전부 다 연준이 흡수하게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선진국이 왜 이렇게 CBDC를 중국보다 느리게 하고 그리고 계속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리고 말도 막 바뀌고 그리고 실제로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둘은 공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CBDC에 대해서 미국 월가의 대형은행들은 어쨌든 좋지 않은 포지션을 부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본인들에게 유리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도 훨씬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USDC라는 거예요.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CBDC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커버하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일단 USDC가 테더를 제끼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설 것이다라는 거는 뭐 시장의 지배적인 예측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CBDC랑 공존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와 놀랍네요. 이거는 약간 그 달러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를 만약 USB 코인이 흡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흡수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인플레이션을 또 잡는 효과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달러가 발행되는 만큼 발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번에 미국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법안이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번에 처음 법안 내서 반드시 1대1로 패깅을 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내놨는데 이번에 이제 뉴욕주에서 법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1대1 패깅은 물론이고 매달 감사도 받고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USDC 코인을 없앨 거면은 그런 귀찮은 것들을 왜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랑 피델리티가 최근에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게 고액을 자꾸 이 USDC에다가 투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디파이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여전히 디파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죠. 저 USB 코인 USDC요. 네. 그게 1대1 패깅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저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왜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하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 거래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모든 거래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어나요. 거래 80에서 9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달러로 바꾸고 원화로 바꾸고 하는 과정들은 조금 더 복잡한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차피 돈이랑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편의성도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높아졌냐 하면 미국의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진입을 하면서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때 그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화폐도 다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사용성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USB 코인이 그 발행량이 비트코인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아닌가요? 네, 그렇죠. 달러에 패기만 시킬 수 있으면 이 센트레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냐의 문제인 거죠.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복잡한 관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야, 그렇구나.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악재가 정말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해서 또 혁신이 일어나고 진화가 그렇죠. 일어나는 거고 인류가 맞아요. 또 나가는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럼요. 세계 2차 대전 후에 정말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그래도 이렇게 인류가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진보하고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된 것처럼 지금 세상이 막 주식시장이고 암호화폐시장이고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수백 번은 더 반복이 된 거여서 사실은 뭐 금융위기 때도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 시장을 잘 견디면 우리가 또 많은 학습을 하게 되고 훨씬 더 투자를 더 신중하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뭐 메타버스, 가상세계 이런 것까지 연결 지으면 스테이블 코인 역할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럼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 시장에서 어쨌든 이게 암호화폐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비트코인과 함께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투자의 대상은 아니죠. 이 거래를 하는 어떤 도구인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1달러에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뛰어난 도구로서 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 시장의 혈류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피가 돌게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 되게 또 그 좀 제가 생각해 볼 지점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냥 그 탈중앙화 그게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또 코인으로 들어갔을 때 약간 솔라나 같은 거 아까 얘기해 주신 거 보면은 과연 이게 탈중앙화의 철학에 근본적으로 맞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또 갈라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맞는 철학들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많죠. 근데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걸 운영하는 방식에선 탈중앙화가 아닌 방식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죠. 진짜 이런 우리가 굉장히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 이런 거는 물론 지금은 안 팔았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쵸. 이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똘똘 뭉치지 않은 이상 그쵸. 또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진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생태계를 많이 확장을 했고 지금 공식적으로 옛날에 이오스가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본인들 홈페이지에 이더리움 킬러라고 막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그런 시도들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더리움의 어떤 유동성을 막 흔드는 그런 행동들도 했었거든요. 이오스는. 근데 이제 이오스가 지금 좀 잠잠하고 지금 솔라나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네트워크의 어떤 생태계의 발전 속도로 따지면 그래요. 솔라나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고 가장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더 새로운 것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쨌든 내 돈을 지켜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투자하더라도 이거 아까 수익률이나 성장성이나 그 위에서 그 구동하는 앱들 이런 거 발전 생태계를 보면은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근본적인 부분을 그런 것까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알면 돈이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분량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1억을 다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딱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테라 루나로 너무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을 저는 조금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먼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테라 루나에 막 몇 억을 막 몰빵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원칙을 그렇게 세워서 정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한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 이렇게 수익에만 집중을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자님 오늘도 정말 엄청난 강의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강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자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암호화폐 투자에 관련해서 부정적이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다 암호화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고 너무 무서우시거나 그리고 이 시장에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른 시장을 찾아보거나 다른 자산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분할 매수를 정말 잘게 쪼개셔서 조금씩 계속 긴 흐름을 가지고서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이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은 바닥이 어딘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MVRV 차트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게 1 이하인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때는 이제 조금씩 추가를 하시는 방법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원화 채굴의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화를 채굴한다는 거는
돈을 많이 이제 벌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생업들 그리고 하시고 있는 일들을 좀 열심히 하시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또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은 또 부업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많은 어떤 그런 자본들을 조금 쟁여놓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투자에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균형이죠. 라이프 밸런스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에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해보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네. 조현님 재테크 이런 좀 역사를 봤을 때 이 투자와 원화책을 이렇게 딱 두 축으로 봤을 때요. 2020년 이후에 좀 주식시장으로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재테크 투자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원화채굴 쪽으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순환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순환을 하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균형을 조금 못 맞추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투자를 지금은 해야 될 시기이긴 하거든요. 한 6개월 전만 해도 본업 때려치고 전업하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나 이제 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시기냐면은 본업을 열심히 하시면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죠. 왜냐하면 지금이 투자의 시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상승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락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시기는 거의 뭐 근 몇 년 사이에는 가장 많은 하락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뭐 수십 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투자와 그리고 어떤 자기 개발의 균형을 잘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끝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시간으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의 저자이신 박종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